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라이더 사익나입니다. 오늘 제가 모시고 온 이야기는 우리 시대 가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했을 깊고 오래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길 위를 달리는 라이더인 제게도 가족의 무게와 의미는 매일 곱씹게 되는 화두입니다. 오늘은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과 오해 속에 갇혀있던 한 고부의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갈등이라고 하면 소리와 감정이 격하게 부딪히는 모습만을 떠올리지만 때로는 가장 서늘하고 아픈 갈등은 서로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만들어내는 침묵의 꼴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56살의 며느리 이정선 씨와 81살의 시어머니 박말년 여사도 그랬습니다. 이 두 여성의 40년에 걸친 고통스러운 침묵은 과연 어떤 작은 움직임으로 깨지게 될까요? 이 주행 영상과 함께 그 깊은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도 작은 치유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며느리 정선 씨의 고백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올해 56살입니다.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나는 시어머니 박말년 여사와의 전쟁 같은 평화 속에서 보냈습니다. 전쟁 같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 사이에는 큰 소리 한 번 오간 적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침묵으로, 눈빛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계로 대신했을 뿐입니다. 남들은 나에게 복이 많다, 시어머니가 참 좋으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심한 말씀을 한 적이 없고 손자를 키울 때도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범적인 고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범적인 가면 뒤에는 두꺼운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시댁에 처음 들어온 것은 21살의 나이였습니다. 남편과는 3살 차이였고 그 당시 시댁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잣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정하고 교양 있는 분이었고 늘 무표정이셨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 못할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아주면서도 나에게는 딱히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조심스러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었을까요? 나는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나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음식 맛을 못 내서 그런가? 내가 친정에서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성격이 활발하지 못해서 그런가? 22살의 나는 하루하루 시어머니의 냉정한 침묵 속에서 22가지의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말이 없으셔.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남편의 말은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문제는 우리 둘만의 문제였는데 남편은 그 문제를 나의 예민함으로 치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부터 남편에게도 마음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나는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시어머니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더욱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저렇게 따뜻한 분이 왜 나에게는 늘 벽을 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내가 부엌에만 들어서면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묵묵히 다가와 옆에 서서 그 냄비를 쳐다보셨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지적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무언의 압박은 나에게 천마디의 잔소리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매번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요리를 했고 결국 나중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을 때 나는 시어머니에게 작은 반항을 시도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나는 남편에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찌개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끓였어. 어머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찌개를 드시더니 딱 2숟가락만 드시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셨습니다. 그 눈빛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오해와 침묵의 강은 이미 너무 깊어져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다가갈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시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오로지 남편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집안일도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마치 한 지붕 아래 사는 두 개의 섬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완벽한 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냉전의 시간이 다시 20년을 흘러 나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미움도 원망도 심지어 애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집안의 가장 오래된 가구처럼 나는 시어머니의 존재를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40년의 평화에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면서 나는 인생의 마지막 고부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21살은 두려움과 어색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늘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는데 그 기대가 무엇인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당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은 명문 여학교를 나오셨고 재벌가 아들과 결혼했지만 시집살이가 고되어 친정으로 도망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시집살이를 통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걸까요? 나에게는 그저 당신의 삶을 흉내내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특히 음식에 관한 한 절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차려도 시어머니는 단지 1~2숟가락만 드시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드시던 양반가의 궁중 요리 같은 것을 흉내 내보려고 온갖 요리책을 뒤졌습니다. 1시간 20분이 넘게 걸리는 잡채를 만들면 시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음식이 혹시 입에 안 맞으세요? 드시는 양이 너무 적으셔서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행주를 정리하다가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입맛은 예전부터 짠 음식은 못 먹는다는 것을 알잖니?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내가 끓인 찌개는 짜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남편에게 맛을 보라고 했더니 남편도 간이 딱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나에게는 하나의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하는 음식은 모두 짜다. 그러니 나는 먹지 않겠다. 그것은 단순한 간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나를 덮쳤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시어머니가 잠든 후에야 저녁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5년이 지속되자 나는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당신은 왜 나에게 단 한마디의 인정도 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하루는 시댁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분들이셨는데 시어머니는 그분들에게 나를 자랑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선이만큼 부지런하고 싹싹한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어. 새벽마다 일어나서 집안일을 다 해놓는다니깐. 시어머니의 칭찬을 들었지만 나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칭찬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보이는 당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위한 도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건 압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밖에 나가서 칭찬하시는 것보다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시더니 또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칭찬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너는 그저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하면 되는 것이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며느리이자 같은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부속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나는 시어머니에게서 마음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지속된 냉전은 바로 이 차가운 거절의 순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인정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그저 남편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로서의 역할만 할 뿐 시어머니의 세상에서는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20년을 더한 40년이 흐른 지금 시어머니의 손에 작은 떨림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떨림은 나와 시어머니의 오래된 침묵을 깨는 결정적인 신호가 되었습니다. 나와 시어머니 사이에 냉기가 흐르기 시작한 이후 남편은 아예 어머니와 나 사이의 중재를 포기했습니다. 남편은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늘 밝은 표정으로 두 분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는 듯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상태는 두 여성의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은 곧 평화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나는 남편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시어머니의 침묵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알아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뭘 심하게 말씀하셨어? 아니면 너를 굶기셨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원래 표현이 서툴 뿐이지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신 분이야. 내가 먼저 다가가 봐. 나는 남편의 그 말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문제의 본질을 시어머니의 표현 방식이 아니라 나의 예민함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남편과의 대화에서도 마음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나 혼자 견뎌내야 할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숙제를 푸는 방법을 모른 채 나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시어머니가 가끔 던지는 지극히 사소한 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회식에서 늦는 날이었습니다. 나와 시어머니는 단 둘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시어머니는 역시나 2숟가락만 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퇴근하고 와서 먹을 밥은 새로 지어 놓아야 한다. 차게 식은 밥은 우리 아들이 안 좋아하거든. 그 말은 나의 머리를 쇠망치로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지은 따뜻한 밥을 남편에게 주기 위해 보온 밥솥에 넣어두었는데도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당신 아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사소한 부분에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나는 언제나 부족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강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남편을 20해 넘게 챙긴 아내입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강하게 반발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어머니의 얼굴은 다시 차가운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거라. 이 짧은 한마디가 나와 시어머니 사이의 마지막 직접적인 대화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정말로 남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간섭도 하지 않으셨고, 나 역시 시어머니에게 어떤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공기처럼 존재하지만 서로에게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장하여 독립했고 남편은 이제 정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56살, 시어머니는 81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가면을 쓴 냉전이었지만 그것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시어머니의 몸이 급격하게 약해지면서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계단에서 작은 낙상을 하셨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후로 시어머니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나를 보며 낯선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냉정한 침묵은 나에게 상처였지만 그 침묵이 진짜로 깨지고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이제 새로운 종류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억이 흐려지면서 우리 집에는 새로운 종류의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혼란이 아니라 감정적인 경계가 무너지는 혼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다가도 때로는 나를 당신의 젊은 시절 친구처럼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는 낯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냉정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나약하고 불안한 한 여성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보며 생전 처음 보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아가, 너도 참 힘들었지?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에게 아가라는 다정한 호칭과 함께 힘들었지? 라는 위로를 건넨 것은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옆에 앉으시더니 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예전에 단정하고 힘있던 손이 아니라 마르고 떨리는 노인의 손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무 심했지. 이 집안이 워낙 엄해서 나도 모르게 너한테 내 시어머니의 잣대를 들이댔어. 미안하다 아가야.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단 한마디의 인정과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 감동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의 손을 잡은 채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순자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시어머니의 친정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세상을 떠난 자신의 어머니로 착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시어머니에게서 손을 조용히 빼냈습니다. 40년의 응어리가 풀리는 줄 알았던 그 순간은 결국 치매가 만든 일시적인 착각이었다는 사실에 나는 다시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사과를 온전한 정신에서 받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이러한 상황을 엄마가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자기 친정 엄마처럼 생각하시는 거잖아. 너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지. 너는 참 복받은 며느리야. 남편의 긍정적인 해석은 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친정 엄마로 착각하든 친구로 착각하든 그것은 진정한 고부관계의 회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정선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면서 나는 시어머니의 과거의 기억 조각들과 더 자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25살의 며느리였을 때의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내가 겪었던 고통과 너무나도 흡사한 시집살이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요리하는 것을 힘들어했고 남편 시아버지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나에게 늘 지적했던 짠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시어머니가 간을 못 맞춘다는 이유로 당신을 매번 심하게 꾸짖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냉정한 침묵은 어쩌면 당신이 겪은 고통을 나에게 되물림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잔소리의 반복을 피하고자 했던 가장 서툰 방식의 표현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나는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20년 넘게 나를 괴롭혀온 침묵이 단순히 표현 방식의 서툼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나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시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온전한 의식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깊어졌고 나는 이제 시어머니의 간병이라는 새로운 짐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간병을 나에게만 맡겼습니다. 나는 이제 며느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간병인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병은 육체적인 고통 이전의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벽을 쳤던 사람의 배설물을 치우고 식사를 떠먹이고 옷을 갈아입혀야 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의무감만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미움이나 증오의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기에 나는 마치 기계처럼 간병의 일과를 해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때때로 며느리 정선이 아닌 젊은 시절의 자신을 간병인으로 착각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 박말년. 너는 젊은 나이에 시집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시어머니는 당신의 이름 박말년을 부르며 자신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당신 스스로를 보며 연민을 느끼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고부 갈등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를 이어내려온 굴레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심하게 기침을 하셔서 나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괴로운 듯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나는 급히 물을 가져다 드리고 등을 두드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숨을 고르시더니 나를 쳐다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가, 나 무섭다. 혼자는 무섭다. 나는 시어머니의 눈물에 놀랐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늘 강하고 단단했던 시어머니가 무섭다고 고백하는 모습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시어머니에게 증오나 미움 대신 측은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잠시였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퇴근 후 시어머니 방에 들러 문안을 드렸을 때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나의 간병 방식에 대해 불평하셨습니다. 아들아, 저 사람이 나에게 차가운 물을 주더구나. 목이 아파 죽겠는데 말이다.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침이 심하실 때 드시라고 준 물은 분명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받은 친절을 불친절로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해명하려 했지만 남편은 나의 말을 중간에 잘랐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정선 씨, 다음부터는 물 온도 잘 맞춰서 드려. 남편은 시어머니의 왜곡된 불평을 그대로 믿고 나를 질책했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침묵과 냉기가 이제 치매라는 무기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공격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간병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억울함에 이젠 간병인 역할까지 하면서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결정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이 간병을 하든지 아니면 요양병원을 알아보든지 하세요. 나는 더 이상 어머니를 간병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나의 단호한 말에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요양병원 이야기를 듣자마자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를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평생 이 집에서 사신 분이야. 엄마가 밖에 나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 나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간병을 해야 하는데요? 당신은 매일 밤 회식에, 주말에는 골프 치러 나가잖아요. 나에게만 이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마세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에게 가장 비수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며느리잖아. 그리고 40년 동안 엄마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집에서 편하게 산 세월은 생각 안 해? 당신이 도리를 해야지. 도리. 나는 그 단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한 채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도리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나는 요양병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막는다면 나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당신과 어머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남편은 나의 단호한 통보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얼굴에서 놀라움을 넘어선 공포를 읽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머니의 간병 문제보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아내인 내가 집을 나가는 상황이 훨씬 더 큰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평화는 나와 어머니의 희생적인 침묵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생전 처음으로 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선 씨, 제발 나가지 말아줘. 당신이 나가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남편의 무릎 꿇음에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나의 고통을 예민함으로 치부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릎을 꿇는 그의 모습은 그저 비겁함으로만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도리를 이야기했죠.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나는 이 집에서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단 한 번도 당신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온전한 존중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도리는 사랑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머니의 간병은 사랑이 없는 의무일 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의무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말이 끝나자 남편은 고개를 들고 울먹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 눈치 보느라 당신 마음을 몰랐어. 그럼 요양병원은 안 돼. 엄마는 평생 이 집에서 사신 분이야. 내가 내일부터 어머니 간병을 오전에 할게. 당신은 오후에만 해줘. 남편의 반쪽짜리 제안은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나에게 절반의 책임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나의 마지막 타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정말로 오전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간병은 단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첫째 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내가 왜 이 지저분한 일을 하느냐고 소리치셨습니다. 둘째 날 시어머니는 남편이 드리는 식사를 거부하고 저 사람이 만든 밥을 내놓으라고 떼를 쓰셨습니다. 셋째 날 남편은 어머니의 배설물을 처리하다가 구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 백기를 들었습니다. 정선 씨, 미안해.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 어머니는 나만 보면 화를 내시고 내가 하는 건 다 싫어하셔.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자신을 간병하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아들로만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가장 불편할 때 당신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나는 결국 요양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반대할 힘조차 잃고 나의 뒤에서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요양병원을 알아보는 사이
시어머니의 치매 증세는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나를 보며 외쳤습니다. 이것을 찾아야 해. 그것을 돌려줘야 해. 그것이 없으면 안 돼.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는 칼을 든 채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0년의 냉전이 극단의 폭력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나를 덮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칼을 든 채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 나의 머릿속은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이 한순간에 공포로 치환되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지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잠에서 깨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상황을 직감하고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칼을 든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고함에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남편에게 매달려 울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아들아, 저 사람이 금단추를 훔쳤어. 내 비밀 통장이 사라졌어. 저 사람이 내 모든 걸 다 가져갔어. 나는 알거지가 되었어. 시어머니는 치매로 인해 망상 증세를 보이며 내가 자신의 귀중한 물건을 훔쳤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안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나를 가리키며 도둑년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해서 나오는 실소였습니다. 40년 동안 헌신하며 이 집을 지켰는데 돌아온 것은 살해 위협과 도둑이라는 누명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방으로 데려간 후 나에게 다가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선 씨,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왜 요양병원을 이야기했는지 알겠어요? 이것은 당신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 어머니의 망상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원망합니다. 그 순간 나의 입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엄마를 원망해? 40년 동안 당신이 이 집에서 누린 게 얼만데 이제 와서 엄마가 아프다고 원망을 해. 당신이 아들의 아내로서 어머니를 공경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극한의 상황에 몰리자 결국 다시 며느리의 도리를 방패처럼 꺼내 들었습니다. 나의 정당한 고통과 분노는 남편에게는 배신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나는 남편과의 관계도 이제는 끝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에게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쪽지 한 장만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이 집을 나갑니다. 어머니의 간병 문제는 당신과 당신의 형제들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40년 동안 당신 어머니의 며느리였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새벽 6시 동이 트기 전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시집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차를 몰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나의 친정은 내가 시집 온 후부터 단 한 번도 시댁일에 간섭하지 않고 묵묵히 나를 응원해준 곳이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아무 말씀 없이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나는 엄마의 품에서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에게 시어머니의 치매 증세와 칼부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정 엄마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나에게 의외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실은 내 시어머니가 너희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에 딱 한 번 찾아왔었단다. 친정 엄마는 나의 등을 토닥이며 4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내 시어머니 박말년 여사가 너희 결혼하기 딱 한 달 전에 우리 집을 찾아왔단다. 그때 내 아빠는 출장 중이었고 나 혼자 있었지. 시어머니는 당시 동네에서 알아주는 대갓집 마나님이었지만 우리 집 대문에 들어설 때부터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고 합니다. 친정 엄마는 시어머니를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내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차를 마시지도 않고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장가 보내지 말아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친정 엄마는 시어머니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너무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혼인 날짜까지 다 잡고 예단까지 오고 간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결혼을 취소하겠다니 말입니다. 친정 엄마는 차분하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혹시 우리 정선이에게 흠이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긴 침묵 끝에 겨우 입을 여셨다고 합니다. 정선이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집 아들한테는 과분한 아이입니다. 문제는 우리 집, 그리고 나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25살에 시집와서 겪었던 혹독한 시집살이를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의 시어머니, 즉 나의 할머니는 유독 간섭과 질투가 심한 분이셨고 시어머니를 숨막히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귀한 금단추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누명을 쓰고 며느리 도리를 못한다는 모욕을 10년 넘게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시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음식간이나 집안 살림에 대해 지나치게 완벽주의를 고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정선이를 볼 때마다 내 25살이 떠오릅니다. 우리 집은 며느리를 괴롭히는 저주가 걸린 것 같아요. 나는 이 아이에게 나처럼 살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처럼 잔소리 없이 침묵하는 방식으로 괴롭힐 것이 뻔해서 무섭습니다. 친정 엄마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고 이 여인이 아기가 있어서 결혼을 깨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친정 엄마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박 여사님, 정선이는 저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도 당신의 시어머니와는 다른 분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정선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침묵보다는 대화를 선택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의 말을 듣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결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에게 단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귀에 이 이야기는 절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집안의 치부를 아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선이에게도 내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친정 엄마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40년 동안 지켜왔던 것입니다. 나의 40년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숨겨진 두려움과 가장 서툰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친정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나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감정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침묵과 냉대가 사실은 나를 배려하고자 했던 서툰 노력의 결과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겪었던 고통을 나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잔소리 대신 침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서툰 배려는 나에게는 40년의 외로움과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나는 분노했습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대신 차갑고 딱딱한 벽을 세웠을까? 친정 엄마는 나의 분노를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아들에게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던
강하고 외로운 사람이었단다. 그분에게는 자존심이 전부였을 거야. 그 자존심 때문에 평생 너와 진정한 대화를 하지 못했던 것이지. 나는 친정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 짐을 풀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며느리의 도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40년의 오해를 풀고 싶었고 시어머니의 숨겨진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정선이라는 존재로서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시댁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리자 친정 엄마는 나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나에게 금단추와 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금단추와 짠 음식은 당신의 시집살이 트라우마의 핵심이란다. 그걸 기억해야 해. 나는 다시 시댁으로 향하는 길에 차를 몰고 가면서 새벽에 있었던 칼부림 사건을 되새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찾던 그것은 분명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잃어버렸다고 누명을 썼던 금단추일 것입니다. 치매 증상으로 인해 시어머니는 40년 전의 트라우마 속으로 완전히 돌아가 계셨던 것입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돌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남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계셨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내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저 정선이에요. 금단추 말이죠. 제가 알아요. 나의 갑작스러운 말에 시어머니는 잠에서 화들짝 깨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정선이 아닌 당신의 시어머니를 대하듯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도둑년이다. 내 귀한 것을 훔쳐놓고도 뻔뻔하게. 당장 그것을 돌려줘. 나는 시어머니에게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망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트라우마는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훔친 것 아니에요. 하지만 금단추가 어디 있는지 제가 알아요. 내 사익나의 40년의 침묵 그 첫 번째 이야기, 일부가 이렇게 충격적인 순간으로 마무리됩니다. 며느리 정선 씨는 모든 오해의 진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보다 시어머니의 트라우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대담한 선택을 했습니다. 과연 정선 씨는 시어머니의 망상 속에서 금단추를 찾아내고 40년을 가로막았던 침묵의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일부의 모든 대본은 여기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주 2부 침묵을 깨는 목소리에서는 정선 씨가 시어머니의 치매 속에서 과거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는 치유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